자, 돌연변이는 이미 일단은 생명선 특징 중에서 적응과 진화 파트 설명할 때 나왔던 개념이기도 하고, 됐지? 자, 돌연변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두 가지로. 유전자가 변했냐, 그 다음에 기존의 정상의 염색체에 대비해서 염색체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됐지? 유전자의 변화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한 생명체가 가지는, 예를 들면 인간으로 따지게 되면 인간만 하더라도 하나의 체세포당 들어가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대략 25,000에서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랬지?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개의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그렇지? 예를 들면 현재 일본 염색체가 있단 말이야. 일본 염색체만 해도 실제 유전자가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러냐 이게? 1000개 정도 있다 그래. 1000개. 됐지? 그럼 여기 첫 번째 유전자 확대시켜 볼게요. 첫 번째 유전자 확대시키면 결과적으로 이 염색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뭐가 나오겠어요? DNA가 나오겠지. DNA. 됐지? 그럼 DNA 상에 있는 무슨 배열 순서가? 염기 배열 순서가 바로 그 무슨 정보? 유전 정보인데 중간에 이 염기들의 종류가 뭐 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 바뀔 때가 있다고. 알았지? 이런 것들을 유전자 변화. 그래서 규모가 커요, 적어요? 규모가 적재. 염색체의 변화는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일부가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려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놈은 일부가 더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염색체의 뭐가 변화가 생긴 게 있어요? 구조의 변화가 생긴 게 있지.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염색체 일부가 통째로 상실돼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유전자가 보통 수백 개 될 거 아니야. 그럼 수백 개 유전자가 뭐 해버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결과가 나와버리지. 그래서 규모가 누가 훨씬 크게 나타나. 염색체의 변화가 유전자의 변화보다 규모가, 나타나는 형질의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원래 정상적인 체세포라면 상동 염색체를 몇 쌍만 가져야 돼? 한 쌍만 가져야 되는데 특정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거나 하나가 더 적은 경우도 있더란 얘기지.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숫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그러고, 염색체의 변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이때 염색체 돌연변이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의 변화가 생기거나 구조의 변화가 생긴 거나 또는 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 그래서 구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구조 이상 돌연변이라고 그러고, 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수 이상 돌연변이라고 그래.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수 이상 돌연변이를 또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가 많거나 하나가 적은 경우, 이런 것들을 뭐라냐면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 됐지?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염색체가 한 개 정도 차이 나는 거야. 한 개가 많거나 한 개가 적거나. 됐지?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체 체세포로 봤을 때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몇 개인 체세포 하나다? 46개잖아. 됐지? 근데 어떤 경우가 예를 들면 몇 개 나왔다 가정하자? 92개 나왔다 가정해볼게. 됐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뭐라 하냐면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그래. 배의 차이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돌연변이. 근데 참고로 배수성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경우로 태어나는 경우는 동물에 대한 사례는 없어요. 알았지? 동물에 대한 사례는 없고, 배수성 돌연변이로 태어날 수 있는 개체가 누구에게서는 가능하냐면 식물한테서는 가능하게 나와. 알았지? 그래서 배수성 돌연변이는 주로 뭐에 대한 내용이야? 결과적으로 식물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배우는 돌연변이는 여러 생명체의 돌연변이를 다룰 게 아니라 정확히 누굴 다룰 거야?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사례를 다루기 때문에 배수성 돌연변이는 생명과학원 기준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참고 사연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다루니까 식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문제화가 돼서 나올 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럼 배수성 돌연변이는 언제 다루냐면 생명과학 1이 아니라 생명과학 2에서 다뤄요. 그렇죠? 주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두 가지 돌연변이 중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작년에 다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뭐가 많이 나와요? 염색체 변화가 많이 나오지? 됐지? 염색체 변화 중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수이상 돌연변이 중에서 이수성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나오죠. 됐지? 여기까지는 내용이 쉬워. 근데 여기서 좀 뭘 써야 되는지 좀 머리를 좀 써야 되거든. 변별력 있는 내용으로 엄청나게 출제가 되고 있다. 이해됐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생겼다 가정을 하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가정하게 되면 결국 유전자의 변화든지 염색체의 변화든지 이걸로 인해서 결국 그 생명체가 뭐가 변할 수 있어요? 뭐가 변할 수 있어? 형질이 변할 수 있지. 이때 형질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유전 파트에서 배웠던 무슨 형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표현형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때 형질이 변화가 됐을 때 또는 표현형이 변화가 됐을 때 그 변화된 형질이나 표현형이 일단은 때 다루듯이 그 주어진 환경이 뭐 할 수 있지만 적합할 수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부적합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이때 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환경에 오히려 생존율이 뭐 할 수 있겠니?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겠지. 이런 경우를 뭐라 불러요? 진화되었다 표현하는 거고. 그렇지? 부적합하게 되면은 기존보다 주어진 환경의 생존율이 낮아지겠지. 이런 경우는 그 환경에 대해서 부적합한 형질이다 그래가지고 장애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고, 유전자의 돌연변이든 염색체의 돌연변이든 이놈들은 말 그대로 유전적인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변화된 유전적인 정보는 다음 세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병이라고 그래? 유전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람의 돌연변이에서 다루는 거는 진화에 대한 사례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사례를 다루는 거야? 유전병에 대한 사례를 다루는 거야. 그렇지? 그럼 진화에 대한 사례는 몇 단원 때 나오냐면 몇 단원? 4단원에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돌연변이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아니란 얘기지. 흔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예를 들면 진화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2단원 세포 분열 파트에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배웠고, 이 두 분열에 따른 무슨적 다양성에 대한 개념 배웠냐?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 그렇지? 체세포 분열은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분열된 세포는 그대로 복제된 걸 찢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전적인 종류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지. 이런 것들을 다양성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런데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만약 뭐가 일어났다 가정하면 뭐가 일어나 버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체세포 분열 결과도 무슨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았지? 예. 그래서 돌연변이가 이런 논리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면서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면 뭐의 효과로? 진화에 대한 효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게 이제 4단으로 나와요.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간에 뭐가 일어나면 돼?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돼. 이해됐냐? 그치?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볼게.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 생명체에 뭐가 변할 수도 있어요? 형질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최초의 형질은 일단 무슨 자가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결정을 했는데 유전자에서 결정된 형질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이 형질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지? 됐지? 그럼 이때 변화된 형질이 그 환경에 뭐 할 수 있어요? 적합할 수 있지?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부적합할 수 있어요. 이때 적합한 경우는 뭐라 그러냐? 적응했다라고 표현하지. 왜 진화로 표현하잖아요? 이 형질의 변화를 이끈 거를 유전자의 변화가 이끌지를 않았잖아. 유전자랑 관계가 없어. 됐지? 부적합한 경우도 역시 뭐라 표현하는데? 장애라 표현하는데, 이때 변화된 형질은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된 형질은 절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유전병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이미 1단원 때 이제 표현된 개념이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돌연변이 중에서 유전병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간다고. 그 중에서 이제 뭐부터 다루고 갈 거야? 유전자 돌연변이부터 다루고 가자. 일단 유전자에 대한 개념은 2단원 세포 분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잡아냈었지. 이렇게 하나의 염색체가 있으면 A, B, C, D, E가 각 염색체상에 들어가 있는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야. 됐지? 자, 그 중에서 A하고 B가 있는 영역을 확대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뭐가 있더라니 실제 DNA가 있고 DNA상에 있는 무슨 배열 순서? 염기 배열 순서였지. 여기까지가 유전자 A, 여기까지가 유전자 B라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자, 예를 들면 유전자 A로부터 실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싶다.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그대로 복사시키지. 뭘로? RNA로. 그래서 그 과정 뭐라고 그랬어? 전사라고 그랬고. 그럼 이때 RNA 상에 있는 이 염기 배열 순서를 읽어주는 놈이 있다고 그랬지. 이게 뭐였어요? 리보솜이었지? 리보솜이 이거 읽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이 염기 배열 순서에 맞는 뭐를 끌어당겨가지고 아미노산을 끌어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들어? 폴리펩타이드를 만든다고 그랬지? 그 과정을 뭐라고 그랬고? 번역이라고 그랬고, 폴리펩타이드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는
1차 구조라 표현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외울 필요가 없고 일단 입체적인 구조는 아니란 얘기지. 이놈들이 나중에 뭐 되기 시작해? 입체화되지. 그래서 2차 구조, 3차 구조를 거쳐서 4차까지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슨화가 된다는 얘기야. 입체화가 되지. 입체화가 되게 되면 드디어 이 단백질로서의 뭘 수행하기 시작을 해요?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게 되지. 그래서 이 기능이 수행되는 거를 말 그대로 뭐가 나타났다? 형질이 나타났다 표현한 거고, 또는 이 형질을 표현형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여기 염기 배열 순서가 어떤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기 아데닌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바뀌어가지고 뭐가 들어와 버렸다? 티민이 들어왔다 가정을 하게 되면 무슨 배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야? 염기 배열 순서가 바뀌지. 그럼 여기 순서도 뭐 하겠니? 바뀌겠지. 아미노산의 연결 순서가 중간에 뭐 해버려요? 바뀐다는 얘기지. 그러면 최초에 요구했던 이 입체적인 구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전혀 다른 단백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구조를 가진. 그럼 이놈들은 최초에 이 구조가 있어야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더 이상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원하는 형질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이 형질이 안 나오는데 이 나오지 않은 형질 때문에 이 생명체가 생존율이 뭐 할 수 있어? 낮아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병이라 한다고? 유전병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해됐냐? 이제 예전에 일단은 단백질의 구조 설명하면서 아미노산들이 연결될 때 중간에 아미노산 종류 중에 여기서 몇 개만 바뀌어도, 한 개만 바뀌어도 전체 입체 구조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지? 됐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알고 배경 지식으로 깔고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이런 식의 논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된다. 됐지? 네. 이제 그러면 유전자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적용 문제 내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 안에 DNA 상에 있는 뭐의 변화? 염기 배열 순서의 변화. 됐지? 자, 그러면 도대체 원인이 뭐냐? 됐지? 원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가 비대너지야. 됐지?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비대너지 종류가 뭐하냐? 엄청나게 많지? 그 중에서 너희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뭐? 가시광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그 다음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방사선. 방사선은 뭐 알파선, 뭐 베타선 이런 거 들어봤지? 됐지? 이 비대너지는 분명히 생명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거지. 그치? 근데 모든 에너지 다 필요한 게 아니지? 특히 생명체한테 필요한 에너지는 뭐냐? 가시광선이야. 됐지? 가시광선이 주로 생명체가 이용하는 비대너지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생명체한테 유해하게 작용하는 비대너지는 아닌데, 어디서부터는? 자외선, X선, 방사선부터는 웬만한 생명체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작용해? 유해하게 작용을 하지. 왜? 물리시간 별지. 이거는 이것들보다 가지는 에너지라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지? 거기다가 투과성도 뭐예요? 엄청나게 높지? 특히 자외선, X선, 방사선으로 가면 갈수록 투과성이 엄청나게 좋아. 됐지? 그럼 이놈들이 어떤 생명체한테 이 에너지를 비추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라 가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방사선을 쐈단 말이야. 알파선을 쐈어요. 이 생명체한테 한 1시간 동안 쐬버렸어요. 됐지? 그럼 알파선 같은 경우는 투과성이 너무나 좋지. 그럼 우리 눈에는 인식이 되진 않지만 이 알파선이 이 사람의 몸을 뚫고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됐지? 거기다가 이 알파선이 갖는 에너지량이 뭐예요?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세포가 있다 가정하게 되면 세포 핵이 있고, 여기에 무슨 선이 지나가? 알파선이 지나가지. 그럼 엄청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나가 버리면 이 세포가 그 에너지를 버텨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웬만한 세포는 이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버텨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포가 뭐예요? 죽어버린다고. 괴사 당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암 치료를 할 때 무슨 세포를 죽여야 돼? 암세포 죽여야 되잖아. 뭐 갖고 죽여? 이거 갖고 죽이지? 전체 몸에 쏘는 게 아니라 여기 암 조직이 있단 말이야. 이걸 죽여야 돼. 그지? 수술하기는 어려워.
외과적으로. 그래서 뭘 쏴버려? 여기다 집중적으로 알파선 쏴버린다고. 알았지? 그럼 여기가 죽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알파선은 투과성이 뭐예요? 높아요. 그럼 얘만 죽겠냐? 여기 센 거, 여기 있는, 여기상 있는 거는 웬만한 것도 정상세포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됐지? 자신의 정상세포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게 바로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부작용이 되죠. 알았지? 어쨌든 그 정도고. 자, 그 다음 이 세포가 나름대로 좀 견뎌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핵이잖아. 핵 속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지? 그럼 DNA 상에 누가 여길 지나간다는 얘기야? 알파선이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알파선이 에너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여기 아데닌이라는 화학 물질을 다른 염기로 뭐 할 수 있어? 화학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뭘로 바꿔버린다 가정하면 구안유로 바꿔버린다 가정하게 되면 무슨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야? 염기별 순서가 바뀌어버린다고.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들.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잖아. 뭐가 막 쏟아져 나냐 거기서? 방사선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지? 문제가 뭐예요? 이걸 엄청나게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를 들면 이 방사선이 내 몸을 엄청나게 쏘고 지나갔단 말이야. 됐지? 그럼 나로 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이후에 생식활동을 했어요. 그럼 변화도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뭐 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잖아. 계속 후대까지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알지? 예전에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유럽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있었잖아. 그 지방은 아직도 유전병이 시달리고 있지? 이게 계속 넘어가니까 다음 세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일본이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지금 짜증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오히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 오히려 폐기하는 게 좀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얘들 어쩌냐? 폐기하면 이제 에어컨 못 쐬지? 그렇잖아.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어. 어쨌든 그렇고, 원인은 대표적인 예로 자외선 X선 방사선. 근데 병원에서도 이런 걸 이용하잖아. 왜? 투과성이 좋으니까 내부에 사진 촬영하기가 뭐예요? 좋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근데 장시간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이 병원 가서 X선 찍고 병원 옮겼어요. 저 병원 가서 또 뭘 써요? X선 또 써요. 이 병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뭐 써요? 또 X선 써요.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많이 쓰면 안 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인. 대표적인 어떤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렇지? 이런 화학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어요? 발암물질의 사례가 있어. 그렇지? 너희들 발암물질 사례로 뭐 담배 속에 들어간 이런 거 들어봤지? 그렇지? 타르라는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단 말이야. 내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세포 속에 이 타르가 들어와요. 그렇지? 타르가 들어와서 핵 속으로 들어가지. 들어가서 이 화학물질이 직접 DNA상에 있는 무슨 별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염기별 순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지? 특히 이런 화학물질들은 우리가 보통 인식하지 못하는 외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의외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고 해. 알았지? 어떤 화학물질 내 몸에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지? 너희들은 매점 가고 이상한 거 처먹잖아. 그지?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 분명히 무슨 상태에서도 일어나줘야 돼. 자연 상태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줘야 돼. 왜? 뭐의 원인이 되니까? 진화의 원인이 되니까.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 그렇지? 어쨌든 이러한 대표적 원인이 되는 것이고. 자, 특징을 볼게요. 자, 정상 부모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병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사례에 대해서, 이때 정상 부모란 얘기는 어떤 부모가 태어났는데 이 부모는 처음부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야. 정상 유전자 갖고 다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특이하게 유전병을 일으키더란 말이지. 그럼 이 변화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뭐 하게 된다면? 넘어가게 된다면 이 자손이 뜬금없이 뭐가 생길 수 있다고?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고. 알았지? 이렇게. 이건 우열관계 따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대표적인 사례 볼게요. 이 남자가 있지? 남자. 이 남자의 체세포를 꺼냈어요. 체세포. 됐지? 이게 무슨 세포예요? 피부세포. 이거 무슨 세포? 침샘세포. 이거 정문세포라고 해서. 됐지? 이 사람의 세포를 꺼냈기 때문에 다 무슨 세포들이에요? 다 체세포들이지? 그러면 체세포 하나당 들어가 있는 염색체수 몇 개냐? 46개. 여기도 46개. 여기도
46개. 서로 간의 체세포마다 기능은 다르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들마다 각각 비교하게 되면 유전 정보는 각각 몇 퍼센트 똑같아요? 100% 똑같지. 이 사람이 체세포 꺼낸 거니까. 이해되지? 예를 들면 자, 이 사람의 체세포들 중에서 몇 번 염색체를 꺼내다 가져갈 거냐면 1번 염색체 꺼냈어요. 그러면 이 1번이나 전체 유전 정보는 뭐예요? 똑같지? 그치? 예를 들면 대립 유전자 한 쌍만 정해볼게. 여기에 정상 유전자 뭐가 있다 가정하자. 라제 여기도 뭐 있겠냐? 라제 있겠지? 여기도 뭐 있겠어? 라제 있을 거란 얘기야. 알았지? 근데 이 사람이 병원을 너무 자주 다녔어요. 아까처럼 이 병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병 와가지고 계속 엑스선 촬영을 했어요. 수십 번을 했어요. 알지? 그랬더니 이 무슨 세포에서 피부 세포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다면 가정해보자는 얘기죠. 그치?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겼어요? 유전자 돌연변이 생긴 거야. 알았지? 무슨 세포에서만? 피부 세포에서만. 그러면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 유전자가 유전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돼버렸다 가정을 하면 이 유전병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 불가능하지. 왜? 피부 세포는 생식 세포로 만들지 않아. 알았지?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졌지만 피부 세포는 생식 세포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넘어갈 일은 없다는 얘기다. 알았지? 그런데 무슨 세포에? 정원세포라는 체세포에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 버리면 이제 이거는 다음 세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지? 됐지? 왜? 이놈이 무슨 세포 만드니까? 생식세포 만드니까. 그럼 정원세포로부터 생식세포인 정자가 만들어서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이제 정자가 유전적으로 몇 종류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두 종류. 뭐 A를 가진 놈, 이제 뭘 가진 놈? A 프라임을 가진 놈. 이해됐지? 그리고 이놈이 정상 난자 수정됐어요. 난자도 지극히 정상 유전자인 뭘 갖고 있다? A를 갖고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렇게 해서 수정됐다 가정을 해봐. 그럼 수정란은 이제 뭘 갖는 거야? A 프라임을 갖는 거지. 됐지? 그럼 이 수정란 체세포 분열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 아이의 모든 세포, 즉 모든 체세포를 꺼내면 1번 염색체 상에는 분명히 다 뭐가 있어요? AA 프라임, 특히 프라임이 꼭 들어가 있지. 이해됐냐?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체세포가 A 프라임을 전부 다 갖다 보니까 이 A 프라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병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어떻게 나와요?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무슨 병이 돼버린 거예요? 유전병이 될 수 있다고. 됐지? 이해됐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체세포에는 분명히 뭘 갖게 된다는 얘기야? A 프라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뭐 될 수 있구나? 유전될 수 있구나. 간단하게 이해하면 된다고.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절대 뭘로 확인이 불가능해? 핵형 분석으로는 절대 확인 불가능해. 핵형 분석은 뭘 보는 거지? 염색체를 보는 건데 염색체를 뭐 갖고 보는 거야? 뭐 갖고? 현미경. 우리가 주로 쓰는 현미경이 광학 현미경 갖고 보는 거지. 실제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염색체를 보는 것 자체도 힘든데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는 DNA 들어봐가지고 DNA상 염기별 순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것까지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그 말은 곧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점. 됐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 어떤 사람이 정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상과 유전자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 그래서 핵형 분석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볼게요. 그래서 정상 핵형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점. 그다음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의 사례 볼게요. 이 사례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외워야지. 됐지? 자,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페닐케톤염증. 그 다음 헌팅턴 무도병. 그 다음 알비노증. 됐지? 이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 원리는 알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들. 원래 정상 유전자는 뭐였는데 이게 어떻게 변해서 어떤 형질이 나왔네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 뭐만 외우더라고? 사례, 즉 이것의 타이틀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사례다. 이 네 가지 사례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상염색체에 있어. 알았지? 그치?
선생님 그러면 얘들 또 임하고 또 얘들이 또 착각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모든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유전병은 다 상염색체인가요? 그렇지 않지. 이 사례 한해서만 여기에 관여한 유전자가 지금 상염색체에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지난번에 기출문제도 물어봤었지. 그렇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원리만 잠깐 설명해 줄게. 남모양 적혈구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 몸에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중에 뭐가 있어요? 뭐? 헤모글로빈이 있어. 헤모글로빈 주성분 뭐라 그랬니? 단백질. 우리 몸에는 이걸 만드는 뭐도 있겠냐? 이걸 만드는 유전자도 있겠지. 그걸 무슨 유전자라냐면 그거를 헤모글로빈 유전자라고 그래. 정상의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뭐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만들어진 적혈구를 남모양 적혈구라고 그래. 알았지? 원리만 볼게요. 그냥 그림만 보면 돼. 이제 이게 정상의 헤모글로빈 유전자야. 그렇지? 현재 사이토신, 티민, 사이토신 보이지? 그러면 이거 핵산이 뭐란 얘기야 지금? DNA란 얘기지? 그렇지? 정상이라면 이런 식의 염기배열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염기배열 순서를 바탕으로 전사와 번역을 통하면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연결된 폴리펩타이드들이 만들어진다고. 이랬지? 이때 발린, 히스티딘, 류신, 트레오닌은 뭐의 종류 이름이야? 아미노산 이름들이야. 그거 알 필요는 없지? 됐지?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가 입체화돼서 만들어진 게 정상의 뭐 헤모글로빈이 된다고. 이해됐지? 그럼 위하고 아래 비교해 볼게요. 이것도 헤모글로빈 유전자인데 정상하고 비교해봐. 뭐의 차이가 생겼어요? 또 빡 쳐놨다 이렇게. 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티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원인에서 뭘로 바뀌어버렸어 지금? 아데닌으로 바뀌었다고. 그렇지? 이때 염기배열 순서가 바뀌었더니 나머지 아미노산 순서는 똑같은데 여기 중간에 있는 글루탐산이 들어올 자리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 달린이 들어와 버렸지? 아미노산 몇 개 바뀌었어? 하나 바뀌었는데 정상 헤모글로빈과 이때 만들어진 비정상 헤모글로빈의 무슨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입체 구조가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예를 들면 정상의 헤모글로빈은 동그랗게 생겼다 가정할게요. 그럼 이 동그란 헤모글로빈이 어떤 세포 속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어떤 세포 속에? 적혈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근데 비정상 헤모글로빈은 이 정상의 헤모글로빈과 입체 구조가 뭐하다고? 달라요. 대체 얘는 동그랗게 생겼다 가정하게 되면 이놈들은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헤모글로빈, 이것도 뭐?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겼어. 됐지? 헤모글로빈들이 구조가 서로 뭐 할 것 같아? 여긴 들어가긴 나와 있잖아. 뭐 할 것 같아요? 서로 뭐 할 것 같아? 결합할 것 같잖아. 얘들이 이런 헤모글로빈들이 만들어지자마자 만들어지는 헤모글로빈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이게 어디 안에서? 적혈구 안에서. 됐냐? 그럼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계속. 만들 때마다 계속 달라붙어요. 계속 달라붙어. 그럼 길이가 점점 뭐해지겠어요? 계속 길어지겠지. 계속 길어지면 적혈구의 세포막을 뚫는 게 아니라 안에서 세포막을 뭐 하기 시작해요? 밀기 시작하지. 그럼 이놈들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뭐 하기 시작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다고. 이해됐냐? 그래서 정상은 무슨 형이라 그러는데? 원반형이라 그러는데 이놈들이 원반형이 아닌 길쭉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마치 남모양 같다 그래서 뭐라 한다고 이거를? 남모양 적혈구를 한다고. 그러니? 원리만 설명하는 거야. 자, 다음 헤모글로빈의 역할이 뭐예요? 헤모글로빈 하나를 확대시키면 내 몸에서 기체 운반을 담당하는데 특히 기체 중에서 뭐와 결합을 잘해요? 산소랑 결합 잘하거든.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가 몇 개 붙을 수 있냐면 3단원도 배울 거야. 몇 개 붙을 수 있어? 4개 붙을 수 있다. 알았지? 헤모글로빈 하나당. 되니? 그런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으면 헤모글로빈 하나당 이렇게 산소를 각각 몇 개씩 운반할 수 있어요? 4개씩 운반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헤모글로빈이 붙어버렸지. 붙어버리게 되면 양쪽에 붙어버린 부위에는 산소가 결합할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는 헤모글로빈 하나당 그림상 산소를 몇 개씩만 운반해? 2개씩만 운반하지. 그렇지? 그럼 똑같은 헤모글로빈의 개수를 갖고 있다면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산소量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이게 훨씬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산소 운반 양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더 생기냐면 나중에 또 3단원도 배우겠지만
혈액이 지나갈 수 있는 관이 혈관이잖아. 혈관 중에서 무슨 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어요. 모세혈관은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눈에 안 보여.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인다. 됐지? 이 모세혈관 자체가 폭이 굉장히 적어요. 폭이 굉장히 적은데 이 폭이 좁은 곳에 무슨 구도 겨우 지나갈 정도예요. 적혈구도 겨우 지나갈 정도야. 됐지? 그런데 여기에 무슨 모양 적혈가 있어버리면 남모양 적혈가 있어버리잖아. 그럼 남모양 적혈 끝에가 좀 삐죽삐죽하잖아. 이놈들이 이 좁은 혈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걸려버린다고. 걸려버리게 되면 여기에 남모양 적혈가 밀집해버리지. 그럼 여기가 말 그대로 뭐 해버려요? 막히지. 됐어? 그럼 혈액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이동하지 못하면 저 뒤에 떨어져 있는 세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세포들이 살아가려면 이 혈액으로부터 영양소라든지 적혈구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되는데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세포들이 세포를 할애할 수가 없지. 에너지 고갈로 이놈들 세포 하나가 뭐 하기 시작을 해요? 괴사당하기 시작한다고. 알았지? 그래서 순환기 질병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알았냐? 그래서 이게 문제화가 된다고. 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면 돼. 물론 이 원리는 지금까지 물어보지는 않았다. 알았지?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의미가 뭐고 어떤 식으로 생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생겼을 때 다음 세대 넘어갈 수 있는지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4가지 외워두고 4가지와 관련된 유전자들은 무슨 염색체 있구나, 상염색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비교하면 된다고.